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4세 정현숙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40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황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가 혹시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22살 꽃다운 나이에 6살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때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순진한 아가씨였죠. 멋모르고 뛰어든 결혼 생활은 제 기대를 배신하듯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으니 형편이 갑자기 좋아질 리 만무했죠. 의지할 만한 친정이나 시댁도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 다니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버텨냈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빠듯해서 아이는 딱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아들을 키우면서도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해 이 집 저 집 전세로 떠돌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퀴퀴한 먼지와 쉴 새 없는 기계 소음은 제 귀를 먹먹하게 했죠. 맞벌이를 하긴 했지만 특별한 기술도 없이 이런 공장 일만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일상에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비웃음과 반대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밤마다 잠을 2~3시간으로 줄여가며 책을 잡았어요. 중학교 졸업 후 펜을 놓은 지 수십 년.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죠. 가난은 대물림 되는 법. 여기서 내 삶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아들도 나처럼 평생 힘들게 살게 될 거야. 그 생각에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쏟아지는 잠과 싸워가며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첫 해 시험에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애써 공부했던 책들을 베란다에서 꺼내 무참히 태워버렸습니다. 다시는 공부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남편은 언제나 제 노력이나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매일 똑같이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다른 삶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몰래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다음해 마침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꿈만 같았죠. 그리고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처음부터 손님이 많거나 돈을 잘 번 건 아니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먹고 살 만해졌어요.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공장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졌죠. 남편도 제 덕분에 공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제가 부동산에서 번 돈으로 빚도 갚고 작은 빌라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일이 없었는데 부동산을 차린 뒤로는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할 일이 없어지자 부동산 뒤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하루 종일 낮잠을 자거나 제 일에 시도 때도 없이 참견했습니다. 손님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으면 불쑥 끼어들어 혼수를 두거나 제 방식을 비난하기 일쑤였어요. 수년간 저의 피를 말리는 것이 남편의 새로운 취미가 된 듯 했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었고 저는 늘 긴장 상태였죠.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차가 있는데도 굳이 걸어와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죠.
그것도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서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번 강짜를 부리기 시작하면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거든요. 원하는 대로 얼른 해줘야 그나마 괴로움이 빨리 끝났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새벽에 깨우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어젯밤에도 남편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는 바람에 아들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겨우 잠들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오자마자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놈의 여편네 어디 갔어? 안 나와. 이 애미가 하는 짓을 보니까 아들도 애비 무서운 줄 모르지. 이것들이 남편을 똥으로 알고 애비를 똥으로 알아.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지금 나가려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을 자르고 저에게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이것 봐.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상훈이, 너 이놈의 새끼는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거기 서 있냐고 오셨어요? 너 이놈의 새끼 성적표 가지고 와봐. 아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자 저는 남편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여보, 진정 좀 해요. 애 앞에서 왜 이래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아들에게까지 덤벼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고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직접 때린 적은 없었지만 아들에게는 종종 손찌검을 했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아들은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학교에서도 늘 불안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어떻게 형편이 펴지니 가정이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들이 졸업만 하면 이혼하자.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내가 참자. 그것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들을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냈어요. 아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리던 때였어요. 아들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불쑥 찾아가 아들을 끌고 왔습니다. 너 이놈의 새끼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르바이트 정신 나갔니? 당장 나와. 일단 대학에 합격해놓고 뭘 아르바이트야? 그리고는 아들의 뺨을 때렸어요. 저는 놀라 뛰어들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요. 상훈이한테 왜 이래요? 아들은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더 격분하며 아들을 때리려 했습니다. 뭐야? 이 자식이 헛소리하지 말고 애비 말대로 해. 1년 더 공부해서 내가 가라는 대학 가. 당장. 저는 울면서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상훈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요. 제발 그만해요. 그날 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1년 더 미룰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코 아들의 뜻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인이 된 아들을 물리적으로 붙잡아 둘 방법이 없었던 남편은 분노에 몸서리쳤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짐을 싸서 기숙사로 떠났습니다. 제가 몰래 도왔어요. 아들만이라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집을 떠났고 남편과 저만 남겨졌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남편을 떠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아들 때문에 버텨왔던 세월,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이죠. 아들 때문에 상심한 남편은 제 속도 모른 채 늘 그랬듯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혼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실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 진단.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때문에 저희 집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에 있던 아들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내려와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장 혼이 나가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저 본인보다 더 절망스러워하며 밤낮으로 울부짖었죠.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남편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곁에서 극진히 챙겼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물론 방법은 늘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성심성의껏 저를 돌보았습니다. 저는 당분간 부동산 문을 닫고 쉬었어요. 남편은 좋아하던 술도 줄이고 오로지 제 건강만 챙겼습니다. 제가 아프고 남편이 술도 줄이니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운 가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끔찍했던 잔소리도 한동안 잦아들었죠. 언니 병 걸린 거 다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볼 땐 확실해.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용해. 언니 나 같으면 진작에 뛰쳐나왔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이혼을 결심했던 저는 그 계획을 잠시 미루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이혼했다가 나중에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병수발을 아들한테 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들 인생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혼자 투병을 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은 결정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괴롭히지 않는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저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닫았던 부동산도 다시 열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달라진 듯 했습니다. 저의 말이라면 전보다는 훨씬 귀 기울이는 듯 보였죠. 하지만 아들이 졸업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자 남편의 간섭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집에 오게 되면서 남편은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합가를 하고 싶어 했지만 아들은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남편은 자신이 손주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쓸쓸하게 사는 이유가 전부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대놓고 타박하고 폭언을 일삼았어요. 며느리는 늘 울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 중에 남편은 며느리에게 대놓고 소리쳤습니다. 쯧쯧 집에 사람을 잘못 들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야.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가정이 망하는 법이지. 안 그런가?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남편은 계속했어요. 아범, 내가 틀린 말 했냐? 내가 우리랑 같이 안 사는 것도 다 저 계집애 때문 아니냐? 내가 왜 내 손주랑 같이 살지도 못하는 거냐? 왜 이리 자주 보지도 못하게 해? 며느리는 울면서 겨우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지겨워 죽겠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질 않으세요. 아들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격분하며 소리쳤죠. 뭐? 이놈의 자식이 애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도 똑같아. 아주 그냥 아버지 알기를 똥으로 알고 너희들끼리 착당 모의해서 애비한테 대들기나 하고 말이야. 이놈의 기집애가. 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며느리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여보 짐 챙겨. 애들도 데리고 가자. 남편은 아들의 등 뒤에 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어요. 너 이렇게 가면 이제 애비 안 보는 걸로 안다. 내 놈의 집 살 때 내 엄마가 몹던 그것도 다시 뱉어내. 그 2천만 원이요? 아버지가 그 돈 주지 말라고 하는 거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 돈 줬다고 엄마를 쥐잡듯 잡았죠. 2천만 원이요? 오늘 당장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찾아오는 일 없을 거예요. 너 이 자식, 내 엄마한테도 연락도 하지 마라. 불효자식.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화살은 고스란히 저에게 쏟아졌어요. 남편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오냐오냐 하니까 저놈의 새끼가 애비도 못 알아보고 저러는 거 아니야.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애를 그렇게 망쳐놓은 거라고.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제발 좀 그만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지만 남편은 더 격노하며 저를 다그쳤죠. 이 미련한 여편네가 누구한테 그만하래. 당신까지 나한테 덤벼. 이제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저는 쓰러질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죠.
그동안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저도 아들도 그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고 잘못한 게 없어도 늘 먼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그게 독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신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그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도 남편은 아들이 천하의 불효자라고 확신하며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난 지 2시간 뒤 제 통장에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돈을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참고 버텨왔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죠.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남편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들과 연락하나 안 하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암투병도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겨우 나았던 암이 다시 걸릴 것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한참을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의 메시지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아들마저 나를 이렇게 걱정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 40년간 억눌렸던 제 모든 감정들이 터져 오르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불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제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당신 뭐해? 상훈이 그 자식이랑 연락하는 거지? 이 빌어먹을 상놈의 자식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도 하라는 소리야. 내 이 자식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는 제 휴대폰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이 여편네가 나를 속이고 몰래 연락을 해. 내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그 망할 상훈이 그 자식 볼 생각 말라고. 그런 불효막심한 놈한테 뭐하러 연락을 해. 산산조각난 휴대폰처럼 제 인내심도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내 아들하고 내가 연락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왜 당신 허락 받고 연락해야 해? 남편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생전 소리 지르는 법 없던 저였으니까요. 더 이상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숨을 몰아쉬며 분노와 슬픔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발, 우리 좀 그만 괴롭혀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다 망가지고 있잖아. 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냐고. 남편은 늘 그랬듯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했어요. 이 여편네가 내가 당신을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내가 뭐 여자를 만나냐? 도박을 하냐? 아니면 당신을 때리기라도 하냐? 나처럼 가족한테 희생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 짓걸려. 늘상 남편이 하던 똑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당신같이 생활력 없고 미련한 여자를 여태 데리고 살아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당신이 남편을 똥으로 알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끈이 뚝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당신은 똥보다 못한 인간이야. 뭐야? 바람피고 도박하고 때리면 그게 인간이야. 인간도 아닌 것들이랑 비교해서 좀 낫다고 으스대. 그런 건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이야. 나는 정상적인 인간이랑 살고 싶었어. 여태 당신이 하는 소리가 다 맞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이 소리 지를까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내가 참고 또 참았어.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이혼해. 당장 이혼해.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 이 할망구가 이제는 하다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해.
평생 식구들 위해서 희생만 한 날 버리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지. 당신이 뭘 희생했다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고 받게 됐어. 너 같은 게 나 없으면 돈을 벌 수 있었겠냐? 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관리를 해줘서 번 돈이지. 내 덕분이라고.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당신 없었으면 내가 더 벌었어. 헛소리하고 있네. 그리고 당신 암 걸렸을 때 그 병수발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이런 배은망덕한 여편네. 40년을 당신 밑에서 사는 게 지옥이었어. 암 걸린 것도 당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의사도 그랬어. 남편은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정신이 나갔네. 누가 이혼해 줄 줄 알고. 당신은 절대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이혼 안 해주면 그만이야. 남편은 제가 자기가 없으면 못 살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집안일도 집 바깥일도 모두 저의 몫이었으니 제가 없으면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소송할 거야. 남편은 코웃음 쳤어요. 소송? 그래, 해봐. 내가 이혼 안 해주면 그만이야. 저는 담담하게 남편의 치부를 언급했습니다. 당신 사무실에서 매일 물건 집어던지고 손님 앞에서 욕하고 직원한테 화내고 나한테 폭언하고 했던 거 CCTV에 다 찍혀 있어. 그리고 아들한테 손찌검 한 것도 내가 다 기록해뒀어. 소송 가면 어차피 이혼해야 되는 거 여기서 끝내자. 조용히 이혼하면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그냥 당신이 가져. 재산도 충분히 나눠줄게. 나는 내 몸만 가지고 나갈 테니. 제 말에 욕을 퍼붓던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비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제 말대로 이대로 이혼하면 남편에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았겠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할 것이고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날 것이니 말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남편만 남겨둔 채 나와 버렸습니다. 빌라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주더라도 남편과 탈 없이 이혼할 수만 있다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빌라가 수십억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 충분히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정년이 있는 것이 아니니 앞으로 못해도 10년은 짱짱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번 돈을 오롯이 저만을 위해 쓸 수 있으니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드러눕고 난리를 치던 남편은 일주일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저기 아는 변호사에게도 물어보고 다녔겠지. 그리고 지금 이혼해야 그나마 챙길 게 있다고 계산이 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고 제가 제안한 돈도 받고 이혼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지난한 싸움을 예상했던 저는 조금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30년 넘게 못하고 살았던 것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 없이 못 살 줄 알아. 나중에 울면서 매달리지 말아라. 미련한 여편네야. 전 남편은 제가 자기 없으면 못 살 것 같냐며 떵떵거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 재산도 일부 받았고 자신의 연금도 나오니 제가 없어도 충분히 살만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똑같은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누가 누굴 매달린다고? 당신이나 잘 살아봐. 그리고 저는 다니던 사무실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어디에 사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혼자 사는데 넓은 집은 필요가 없으니 방 한 칸 있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세상이 무너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죽기는커녕 더 편해졌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눈 떠서 아침밥부터 차려야 했던 고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배가 안 고프면 끼니를 건너뛰어도 됐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TV 뒤에 먼지가 쌓였다고 걸레질을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현수가 살만해. 거봐, 내가 진작에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 이제야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평생 즐겨본 적 없는 인생을 60세 넘어서 갑자기 즐길 수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에 약간의 우울감도 찾아왔어요. 출근을 해서도 퇴근을 해서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 집에 있을 때면 종일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뭘 하면서 즐겨야 할지,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죠. 뭐 하면서 즐겨야 하는 거야? 재미있는 게 뭐가 있지? 그런 걸 뭘 고민을 해. 취미생활도 하고 정심심하면 아들한테 부탁해서 임영웅 콘서트 같은 데라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언니 그런 거 해봤어? 안 해봤지 뭐. 아니면 뭐 내가 영감님 좀 소개시켜줘? 미쳤니? 다 늙어서 또 누굴 수발 들라고 영감님 타령이야. 그건 그래. 그렇게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마음에 여유도 생겼습니다. 아들과도 마음껏 연락하니 좋았습니다. 종종 아들이 손주들과 함께 집에 왔다 가곤 했어요. 엄마 집 너무 작지 않아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던가. 애들이랑 같이 오려고 해도 앉을 데도 없네. 뭐가 작아? 혼자 사는데 청소만 힘들지.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같이 사니? 혼자 있으니 너무 편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말이야.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혹시 외롭거나 하진 않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다. 아, 근데 상훈아. 이자니 트로트 콘서트 같은 거 나도 갈 수 있어? 네? 트로트요? 엄마도 그런 거 관심 있어요? 와, 신기하네. 왜 없어?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안 갔지. 내 아버지도 늘 그런 건 쓸데없다고 하고 나도 이제 좀 문화생활도 하고 싶네. 전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엄마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다 알아볼게요. 엄마의 삶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고맙다 아들. 외롭냐고? 글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외로운지 잘 모르겠고 생각해.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이혼한 걸 후회하냐고? 아니, 추호도 후회 안 해. 내 결정을 추호도 후회하지 않아. 제 결정을 추호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외롭고 힘들어. 그런 말 할 거면 전화 끊을게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잠깐만. 여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이렇게 남처럼 갈라서는 게 말이 돼? 제 40년 세월이 웃음니. 기가 막혔습니다. 집을 준다는 말에 이혼 도장을 찍은 건 분명 전 남편이었습니다. 40년 정을 들먹이는 전 남편의 말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이혼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아. 집만 있으면 뭐해? 돈을 못 버는데 이제 70세가 된 나이에 새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전 남편은 이제 70세가 된 나이에 새로 일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았겠죠. 당신 연금 나오잖아요? 그거랑 내가 준 돈으로 아껴서 쓰면 되지. 내가 준 돈 벌써 다 썼어요. 그걸로 부족해요. 그까짓 걸로 어떻게 살아? 부족하긴 한참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일부 주었지만 금방 다 썼는지. 어쨌는지 여태 살았던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빌라 팔면 되잖아요. 돈 없다고 했잖아. 미쳤어. 이 집을 왜 팔아? 당신만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걸. 그럼 다 해결되잖아.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전 남편. 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당신이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으면 앞으로는 당신 행복 위해서 살아봐요. 앞으로는 희생하지 말고 당신만을 위해 사세요. 전 남편은
애처롭게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다 늙어서 당신도 어떻게 혼자 살려고 그래? 고독사라도 하고 싶어. 내가 없으면 아무도 당신 신경 써줄 사람 없잖아.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이 밀려왔죠. 고독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독사를 해요? 나 걱정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요.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 만약 제가 전 남편에게 땡푼 한 푼 안 주고 쫓아냈다면 오히려 잘 사나 못 사나 굶어 죽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미련하게 집을 왜 주냐고 한 소리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이런전 남편의 전화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겠죠. 오히려 이런 전화를 받으니 저는 더 홀가분했습니다. 전 남편도 70세인데 아직 짱짱한 것 같으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과는 가끔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평범한 부모 자식처럼 서로 오가며 말이죠. 물론 호통을 치는 사람이 없으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말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고 아직까지 일하면서 돈도 벌고 그 돈은 오롯이 저에게 쓰고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인생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상적인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남편이 아닌 아들이 아닌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스스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60대에 시작된 저의 인생 이막은 지금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압받았던 삶을 뒤로하고 60대에 비로소 저 자신만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시작한 저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작은 위로와 함께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혼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에게도 꿈꾸는 인생 이막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시니어 스토리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